자, 343페이지. 보면,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관 법률이 있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뭐예요? 부동산 실명법이죠. 자, 부동산 실명법, 요거는, 뭐를 금지하는 법이다. 요거는 명의 신탁 약정. 자, 여기 이제 법 이름에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라라는 법입니다. 결국은 자,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부동산 실명법. 자, 그러면 일단 명의신탁 약정이 이어서는 이제 금지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은 뭐예요? 자, 일단은 명의신탁 약정. 이건 뭐다? 명의신탁은 여러분들 이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명의신탁 뭐예요? 명의신탁이란 실권리는 본인이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어떻게 한다? 등기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걸 뭐라 한다?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때 명의신탁 약정은 어떻게 돼요? 효력. 자,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좀 들어봤을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다. 이로 인한 등기, 물권 변동도 무효다.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명의신탁 이거 왜 해요? 하는 이유. 자, 실권리는 본인이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놔요. 그럼 이유는 뭐예요? 네, 세금 포탈. 조세를 포탈할 목적.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강제집행 면탈. 자, 그래서 강제집행이 뭐예요? 네, 경매죠.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같은 경우 강제집행입니다. 자, 강제집행 면탈 목적, 즉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런 명의신탁 약정에서 보면 자, 신탁자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네, 수탁자가 있더라. 자, 신탁자는 누구다? 실권리자. 자, 신탁자는 누구를? 실권리자를 얘기하고 수탁자는 누구예요? 등기부상. 등기부상 뭐다? 명의자. 자, 등기부상 명의자를 누구라 한다? 수탁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신탁자는 실권리자고 수탁자는 등기부상 명의자다. 자, 신탁자, 수탁자의 개념을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제 조금 있다가 유형을 보면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뭐가 있더라? 자,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자, 양도담보. 양도담보. 그 다음에 또 가등기담보 있습니다. 자,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자, 이거는 뭐예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어떻게 돼요? 이전시켜 놓는 거죠. 자,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는 것을 뭐라 한다?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는요, 담보 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가등기를 놓는 거죠. 이건 목적이 뚜렷하죠. 어떤 목적이에요? 일단, 예, 뭐 선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목적이 뚜렷하죠. 담보 목적이고, 목적이 뚜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구분소유적, 자, 구분소유적 공유등기가 있습니다. 공유등기 있는데, 이걸 일명 뭐라 하냐면,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서로 명의신탁한 거예요. 자, 요거는 일단 자, 요 땅을 A하고 그 다음에 B가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A, B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는 여기서 집 짓고 살고 얘는 여기서 집 짓고 살고 그래요. 그다음 이렇게 집 짓고 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분명히 A와 B는 이 땅은 어떻게 돼요?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땅의 등기는 어떻게 돼요? 예, 공동명의를 했죠. 이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등기. 이걸 왜 상호명의신탁을 했냐? A는 자기 요거만 등기하면 될 거를 요까지 등기해놨죠? 예, 요걸 명의신탁한 거고. 자, 그러면 얘는요, 요거만 등기하면 될 거를 여기다 명의신탁 해놓은 거죠. 요거까지 등기해놨으니까 서로 명의신탁한 거다. 그래서 상호명의신탁을 해요. 이건 서로 이쪽을 알고 있는 상태죠?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된다?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있습니다. 신탁재산.
자, 신탁재산, 이거는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기 뭐 국민 부동산 투자 신탁 뭐 이런 거 신탁회사도 있죠. 거기다가 맡겨가지고 하는 것을 신탁재산이라고 그러죠. 자, 이 신탁재산은 뭐다? 일단은 합법적으로 신탁하는 거죠. 그럴 때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구분소유적 공동기, 즉 상호명의신탁, 그 다음에 또 신탁재산은 뭐가 된다?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자, 명의신탁이 일단 개념만 알면 요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명의신탁이 뭐라 그랬죠? 명의신탁 금방 뭐라 그랬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칠판에 지금 쳐다보고는 있긴 했는데 도대체 알고서 지금 듣는 건지 모르셨는지 다 하다가 지금 물어본 거야 지금. 명의신탁의 개념만 알면 사실 이거나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자, 명의신탁이 뭐라 그랬어요? 실권리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기로 하고 등기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이거는 일단 등기를 다른 사람은 넘겨놓는데 일단은 목적이 있죠. 그게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자, 부부간의 재산, 그 다음에 또 종종재산, 그 다음에 또 종교재산 이건데요. 자, 부부간의 재산, 남편 명의로 남편 거를 누구 명의로 등기하는 거? 부인 명의로 등기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많이 부인 명의로 등기를 해놓은 분 있죠. 요즘은 뭐가 유행이에요? 네, 공동명의가 있죠. 자, 근데 부인 명의로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집 없어요.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지금. 부인 명의로 하는 거, 이거 명의신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종중재산. 자, 종중은 뭐에 해당되죠? 총유죠. 종중재산은 총유입니다. 그럼 총유로서 종중재산으로서 등기가 가능하죠. 여러분 총유 등기 있죠? 여러분 이제 그 뭡니까? 물건이나 아니면 또 등기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총유로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종중재산을 누구 명의로 많이 해놓냐면 종손 명의로 많이 해놔요. 종손 아니면 대표자 명의로 해놓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종손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그거 갖고 다 상속 처리해가지고 다 팔아먹어버려요. 그런 경우들 종종 생깁니다, 진짜. 자, 이거 명의신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종교재산. 자, 종교단체 명의로, 자, 산하기관에 있는 재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해 놓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종교, 예를 들어 가까이 교회 보시죠. 교회에서 많이 뭘 운영하죠?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 어린이집 같은 거.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런 운영하죠? 그럼 원래는 이 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은 별개로다가 재산을 형성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뭉쳐가지고 교회 걸로다가 종교로다가, 여러분 종교도 총유죠? 그래서 총유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뭡니까? 그 종교 재산에다가 섞여가지고 등기해 놓는 거예요. 자, 이거 명의신탁에 해당돼요. 요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는 자, 교회 재산을 목사 명의로 등기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일단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는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자, 이 세 가지는 명의신탁이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게 자, 조세포탈 아니면 자, 명의신탁의 목적이 뭐였죠? 조세포탈,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면탈. 자,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자, 효력 규정, 그 다음에 벌칙 규정, 그리고 과징금 규정이 어떻게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명의신탁의 효력이 어떻게 되었어요? 명의신탁의 효력 무효다.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 무효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목적이 아니라면, 물론 이 목적이라면 일단 효력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아니라면 효력, 벌칙,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자, 명의신탁 약정 어떻게 된다? 약정 효력 있어 없어요? 이거는 자, 이 세 가지는 이 목적이 아니라면 명의신탁 약정 효력 있죠? 무효가 아니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어떻게 돼요?
예, 등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 재산 부인 명의로 해놨어도 관청에서 안 쫓아오는 거예요. 자, 이건 왜기 때문에 이 목적이 아니면 이렇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종종 시험, 여러분 민법 문제를 보면 다음 중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해당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이거 갖고 문제 나오기도 해요. 기초 문제로서. 자,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을 보면, 자, 이제 이자간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민법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중개실무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자간 명의신탁이 있어요. 둘이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전시켜 놓는다 그래서 이전연 명의신탁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등기 넘겨 놓는다 그래서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자간 이전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자, 현재 A와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A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세금이 많이 나오죠. 자, 내가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나 지금 돈 못 갖고 있는데 경매 들어오려고 합니다. 도망가야죠. 그래서 야, 내 거 네가 좀 갖고 있어. 그래서 이 A와 B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겨놓게 되겠죠. 자, 근데 등기가 넘겨가려면 등기 원인이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 등기 원인이 대부분 뭐예요? 보통 매매로 많이 합니다. 증여 같은 경우도 하지만 매매로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매매, 그 가짜로 매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흔히 뭐냐면 가장매매라는 거 들어보셨죠? 통정 허위 표시 뭐 이런 거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매매 형태로 등기를 넘겨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여기 신탁자 누구예요? 신탁자는 실권리자가 누구죠? 실권리자 A. 얘가 신탁자가 되는 거죠. 얘가 신탁자가 되는 거고, 수탁자 누구예요? 예, 얘가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탁자는 누구고 실권리자고, 수탁자는 누구예요? 등기부상 뭐가 된다? 명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어떻게 된다? 예, 무효다. 약정 자체 무효입니다.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 자체도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약정 무효고 등기도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다시 누구한테 귀속된다? A에게 일단은 귀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기네들끼리 봤을 때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A죠. 이건 이제 대내적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본 거는 A와 B, 지네들끼리 봤을 때는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소유자는 A예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대외적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예, B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자, 나쁜맘 먹고 팔아먹을 수 있죠. 자, 누구한테? C한테 팔아먹어버립니다. 이건 뭐가 된다?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3자에게 어떻게 한다? 선의악이 불문하고, 자, 선의악이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제3자가 얘가 수탁자는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 얘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다만 예외가 있어요. 적극가담이라는 게 있어요. 적극가담할 수 있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의미에서 무효다라는 예외가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일단은 얘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은 또 무슨 뜻으로 해석하냐면 A, 신탁자가 제3자에게 자, 약정 무효, 등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무슨 죄가 성립되냐면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아마 11월 달에 강의를 잠깐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잠깐 이 강의를 아마 다시 한번 했을 거예요, 아마. 자, 얘는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 자, 그럼 횡령이 뭐야? 이제 이거부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횡령이란 남의 것을 취하는 건데, 자, 남의 것을 취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도가 있고, 그 다음에 횡령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절도는 뭐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 갖고 오는 거. 뭐, 절도, 강도, 뭐, 이렇게 빼앗으면 강도고, 뺐으면 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절도는, 뺏지 않고 몰래 가서 가지고 온다. 이게 이제 절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이제는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내 걸로 만들면 이거는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횡령은요? 남의 건데,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아마, 횡령죄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남의 건데,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횡령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걸린다? 예, 격리 여직원 많이 걸린다 그랬죠? 예. 그래서 왜냐면 격리 여직원은 자, 회사 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근데 내 돈이 아니고 누구 돈? 회사 돈인 거예요. 근데 격리 여직원이 그 돈을 내 걸로 만들었다면 이게 횡령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죠. 자, 횡령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일단 알아야지만 됩니다. 얘가 너 좀 가지고 있어. 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맡겨놓은 거죠.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 얘한테 팔았다면 자, B 입장에서는 남이 나한테 어떻게 돼요? 맡겨놓은 거죠. 그거를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 결국은 얘가 무슨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횡령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내가 보관하고 있어야 될 것을 먹어버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이전형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자, 중간에서 생략되는 건데요. 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더라. 자, 명의신탁의 유형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민법 문제 풀 때 이런 유형에 대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사례 문제에서는 신탁자와 수탁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인데 자, A와 B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매매 계약 체결되고 A와 B 사이에서 아니다. 자, A와 B 사이가 아니고 자, A와 B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자, 그러면 이때 A와 B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등기가 넘어가 줘주면 되죠? 그런데 자, 얘 B 명의로 등기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자, 누군가 경매대로 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 B는 C에게 부탁을 하죠. 자, 내가 땅 사는데 네 명의로 좀 해줘. 부탁을 합니다. 그럼 B와 C가 뭐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다음에 B는 다시 매도인한테 부탁을 하죠. 사기는 내가 사는데 등기는 누구한테 해줘? C한테 해줘. 부탁해서 A는 B의 부탁을 받고 C한테다가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요게 얘가 중간에서 뭐한다? 생략되는 형태죠. 중간에 생략된 거. 자, 그러면 이때 보죠. 여기서 신탁자하고 수탁자 찾아보세요. 신탁자는 자, 여기서 실권리자가 누구예요? A가 실권리자인가요? 자, 얘는 물건을 팔죠. 팔면 돈 다 받았죠. 그럼 돈 다 받으면 권리자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그냥 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팔고 대금을 받죠. 대금 받으면 나는 권리가 없어지죠. 자, 얘는 실권리자가 아니죠. 그럼 여가 누가 실권리자예요? 예, 바로 얘가 사죠. 사면 상대방한테 돈을 주죠. 돈 주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얘가 실권리자가 되는 거죠. 얘가 실권리자니까 얘가 누구? 예, 신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자, 수탁자 누구예요? 예, 얘가 뭐가 된다? 등기부상 명의자가 되죠.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데서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중간생략 등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중간생략 등기하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하고 헷갈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별거 헷갈릴 필요 없어요. 자, 중간생략 등기는 얘가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중간생략 등기는 자, A와 B, 자, 중간생략 등기를 한번 해보죠. A와 B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다시 B와 C가 매매계약 체결하죠. 그리고 소유권을 완전히 B가 누구한테? C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B는 야, A한테 부탁하지. 나 얘한테 팔았으니까 일단 등기는 누구한테 넘겨줘? C한테 넘겨줘. 그러면 얘가 완전히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그럼 얘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니까 얘는 일단은 소유권, 자, 뭡니까? 여기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B가 그대로 가지고 있죠. 권한은 가지고 있죠. 뭐만 넘겨놓는 거예요? 등기만, 외형상 명의만 이쪽으로 넘겨두는 거죠.
자, 이게 중간 생략 등기와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효력 B와 C 사이에서 맺어진 명의시타 약정 어떻게 된다? 예, 약정 무효다.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 어떻게 돼요? 예, 등기 무효다. 등기도 무효가 되면서 소유권이 다시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귀속된다? 자, A 원위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시험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원위치 된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귀속? A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자, A한테 귀속이 되고 A는 자, 이제 소유권 원시됐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B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등기 의무자고 얘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얘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자, 요게 중간생략형 명의시탁의 기본입니다. 여기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자, 이거는 아마 나중에 제가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또 민법부 선생님이 아마 좀 더 깊이 아마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탁자 입장에서 보죠. 자, 요것처럼 자, 나쁜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D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D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되고 제3자에게 선의하기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자, 얘는 대항할 수 없다. 소유권 일단 취득하죠. 적극가담 제외하고, 그리고 얘는 자, 여기서 보면 횡령죄가 성립 안 된다.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얘는 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2016년도에 나온 판례입니다. 한 십몇 년 동안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례 나왔다가 판결이 뒤집어졌는데, 자, 여기서 물건을 맡긴 사람이, 물건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B가 줬나요? A가 줬죠. 자, 2016년도 판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자, 누가 물건을 준 형태? B가 C에게 물건을 준 형태이니까 너 잠깐 너한테 맡겨둘게 라고 하고 해석으로 해가지고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자, 2016년도에는 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 이건 조금 더 확대 해석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건을 얘가 준 게 아니죠. 자, 겉으로 본 거예요. 내면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누구한테 넘겨준 거예요? A가 C한테 넘겨준 거죠. 그럼 B를 대상으로 한 횡령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대상으로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있겠지만 누굴 대상으로 한다면 B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난 거예요. 왜? 직접 물건을 맡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유형만 정확하게 일단 잡아 놓으시면 여기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형만 정확히 잡아 놓으면. 자, 그러면 이제 계약 명의 신탁 있어요. 계약 명의 신탁이 있습니다. 자, 계약 명의 신탁 요거는 A하고 그다음에 B 그리고 C가 있고, 자, 얘가 매도인이고 그다음에 얘가 뭐가 된다?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고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자, A와 B가 매매 계약 체결하고 A와 B가 등기를 넘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매 계약 체결하고 등기 넘겨놨습니다. 외형상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누가 붙어 있어요? C가 옆에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이땐 이원 형태는 어떤 형태다? 자, C가 B에게 뭐를 줬냐? 돈을 준 거예요. 자, C가 B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자, 일단 누가 누구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소리가 나오면 이거는 일단은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면 B와 C 써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죠? 약정을 맺고 자금을 대줘가지고 얘가 사게 하는 거예요. 자, 주로 그러면 지가 직접 사지 이것처럼. 그리고 계약적으로 넘기지. 왜 이 B한테 돈 줘가지고 사게 하느냐? 지가 직접 못 사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는 농지 같은 경우. 농지는 뭐가 필요하죠? 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도시 사람들이 저쪽에 농지를 사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현지에 농사 짓는 사람과
부탁해가지고 네가 좀 사놔라.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 많고요.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가구 1주택에서 청약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파트 같은 거, 나는 아파트 한 채 있거든요. 근데 한 차를 더 사놓으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계속 대줘가지고 사기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계약명시탁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탁자하고 순탁자 찾아봐야 돼요. 신탁자가 누구예요? 실권리자가 누구죠? 아직도 헷갈리죠? 실권리자는 예, C. 얘가 돈을 대준 사람이죠? 자, A는 누구예요? 파는 사람에 불과하죠? 얘는 돈을 받는 순간에 내 권리가 없어져 버리죠? 예, 얘는 이제 돈 받는 순간에 권리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이제 신경 쓰면 안 돼요. 예, 얘는 여기 상태에서 지금 실권리자는 얘 같지만 팔고 사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얘는 돈 받는 순간에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실권리자죠. 얘가 신탁자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등기부상 명의자죠.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명의시탁에서 신탁자, 수탁자만 구분하면 이제 뭐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 안 나옵니다. 그림 그려가지고 문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림만 보면 금방 다 알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이걸 주르륵 가불병정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럴 때 정확하게 신탁자가 누구고 순탁자가 누구라는 것만 잡으면 문제 일단 반은 풀려요. 나머지는 이제 그 관계를 갖다 다시 설정해야 되지만 됐지만 자 그러면 이제 비와 시사에서 맺어진 명의시탁 약정 어떻게 된다? 무효죠. 일단은 자 그다음에 자 등기는 어떻게 된다? 등기는 자 요 매도인에 따라서 달라져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어떻게 된다? 예, 등기가 유효하고요. 매도인이 악이라면 어떻게 된다? 등기가 예, 무효가 된다. 등기가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보죠. 선이라면 자, 수탁자가 자, 거래 당사자를 얘기합니다.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 이때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누구예요? A. 얘가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 당사자죠. 얘가 B와 C사에서 명의시탁 약정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 무효다 뒤에 예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등기는 무효다. 이로 인한 물권 변동은 무효다 해놓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만 이렇게 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등기가 무효되는데 이때는 무효가 아니란 얘기죠. 자, 이견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A.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자, A가 B와 C사에서 명의시탁 약정 사실을 모르고 팔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등기가 갑자기 무효다 이렇게 돼버리면 등기 소유권은 다시 A한테 귀속되겠죠.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유권이 다시 A한테 귀속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돈을 토해내줘야죠. 2년, 3년, 4년 전 했던 걸 토해냅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때는 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죠. 악이라면 A가 B와 C사에서 명의시탁 약정 사실을 알면서도 팔았다면 굳이 법적으로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고요. 자 그러면 보죠. 이제 수탁자 B가 있습니다. 얘가 D한테 팔았습니다. 얘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그리고 제3자에게 어떻게 돼요? 선의하고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얘는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얘는 자 이거는 이제 꾸준하게 판례가 나온 거고요. 계속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얘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얘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신탁자가 비수탁자에게 물건을 직접 넘겨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넘겨준 거예요? 예, 돈을 넘겨준 거지. 자, 내가 너한테 자, 돈 줄 테니까 돈 보관하고 있어. 그런데 돈을 땡겨 먹었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횡령죄예요. 근데 돈을 줘가지고 물건을 사게 했죠? 이거는 횡령죄 주체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세 가지 유형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기초로다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민법 선생님이 조금 더 깊이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이제 의무 위반 시 벌칙 부분을 보죠. 잠깐 이제 벌칙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반 시 벌칙.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5년 2억. 누구예요? 명의 신탁자. 신탁자, 명의 신탁자 하나 밑줄 그어놓으세요. 뒤에 장기미 등기자, 양도담보 의무, 기재 의무 위반자. 요거는 나중에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둘 건 신탁자예요. 신탁자는 누구다? 뭐다? 5년 2억. 5년 2억. 그 다음 수탁자는요? 수탁자는 3년 1억. 3년 1억.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해 놓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시험 문제. 제 과목은 벌칙 과징금도 나와요. 민법은 이것만 갖고 시험 문제 나오지만 제 과목은 벌칙과 그 다음에 과징금까지 나오니까 폭이 좀 넓습니다. 자, 일단은 5년 2억은 뭐예요? 누구? 신탁자. 수탁자는요? 3년 1억.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 부과 대상 있죠? 자, 명의 신탁자. 있죠? 장기민들 좀 나오는데, 자, 명의 신탁자만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놓으세요. 수탁자 X라고 써놓으세요. 수탁자 X. 무슨 뜻? 수탁자 X.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수탁자는 뭐 대상이 아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 수탁자는 왜? 벌칙은 있었죠. 형벌은 있죠. 그러나 수탁자는 뭐 대상이 아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일단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과징금 부과율은 자,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부과한다.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과율은요, 이건 기억할 부분은 없는데 제가 기본사니까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죠. 어떻게 부과하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00분의 30을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건데, 자, 보죠.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5억 원 이하 5%,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 30억 이하 10%, 그 다음에 30억 초과 15% 부과하고요. 의무반 경과기간 기준으로 합니다. 자, 1년 이하 5%,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15% 이렇게 부과해요. 자, 보죠. 10억짜리를, 자, 이제 과징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억짜리를 2017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명시탁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3월 1일 날 이제 실명 등기했습니다. 여기서 명의 신탁했다가 요때 뭐 한다? 실명 등기를 한 거예요. 자, 요때 명의 신탁했다, 요때 실명 등기했거든요. 자, 보죠. 그러면 과징금 부과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일단은 이거는 시험 문제는 뭐 이렇게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그냥 계산입니다. 일단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얼마예요? 거기 보니까 5억에서 30억 이하 요 사이죠. 10%와 그 다음에 또 자, 의무반 기간이 어떻게 되죠? 1년 초과 그 다음에 또 2년 이하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 10% 이렇게 되죠. 이 값은 얼마예요? 예, 20%. 그 다음 부동산 가액이 얼마? 20%를 부과하는 거죠. 그럼 10억에 20%는 얼마? 예, 2억. 2억이 과징금이에요. 많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명의신탁은 둘이만 입국 닮으면 안 들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도곡동 땅 있죠? 왜? 그것도 지금 입국 닮고 있죠? 왜? 예, 안 들킵니다. 그러니까 둘이만 꾹 닮으면.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사고 치면 그때 들켜요. 누가 사고 쳤을 때? 예, 수탁자가 보통 보면 이제 팔아먹어버리죠? 왜? 그러면 가끔씩 저한테 질문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럼 자폭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그럼 소송하는 순간부터 이제 명의신탁이 관련되고, 이 자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자, 어쨌든, 자, 이거는 사실은, 둘이만 입국 닮으면 이건 안 들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과징금 부과되는 거예요. 상당히, 자, 20%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되고 나서 또 실명등기를 계속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 밑에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 자, 일단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실명등기 안 한다 그러면 일단 10%가 부과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징금 부과 2억 했죠? 2억 일단은 부과했습니다. 2억이 아니고 2억이죠? 네, 2억이 10% 2억이 부과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과징금 부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명등기를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시 이행강제금 10%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10%니까 얼마예요? 또 1억에 또 이행강제 부과돼요. 또 이렇게 1억의 이행강제 부과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실명등기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1년 이내 또 안 한다면 다시 20%의 이행강제 부과됩니다. 얼마예요? 또 2억이죠? 예, 이렇게 또 부과합니다. 요까지 끝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 저기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에서 보면 이행될 때까지 1년마다 계속 부과하죠? 이건 여기서 끝입니다. 액수가 좀 만만치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과징금과 이행강제 부과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구분을 자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351페이지의 경매, 공매 부분을 보죠. 자 이제 351페이지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경매, 공매. 자 경매 의미가 뭐였죠? 경매 경쟁 매각이라 그랬죠? 자, 경매란 경쟁 매각이다. 그래서 최저가를 정해놓고 나서 자, 가장 많이 부른 사람에게 뭐 한다? 파는 것을 경매라고 한다. 여러분들 역경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역경매. 살 사람이 여럿이고 그다음에 살 사람이 한 사람이고 팔 사람이 여럿일 때 이때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걸 역경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일단은 일반적 경매는 이제 최저가를 정해놓고 그 중에서 경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금액에다가 파는 것을 경매라고 한다. 여러분들 이제 경매는 무슨 경매로 나눠진다? 자, 지금 부동산 경매라고 있죠? 부동산 경매는 무슨 경매와 무슨 경매로 나눠지냐면 자, 강제 경매와 그 다음에 또 뭘로? 임의 경매로 나눠집니다. 자,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나눠지는데 이 강제 경매, 임의 경매는 이 어느 법에 의해서 진행되냐면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법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게 들어보지 않은 법일 겁니다. 민사집행법이 있어요. 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자, 이거 경매 왜 해요? 왜 하죠? 자, 경매 의미는 금방 얘기했죠? 뭡니까? 경쟁 매각이라고. 그럼 경매 이거 왜 해요?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 회수할 목적이죠.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국가의 힘을 빌어가지고 채권을 회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강제 경매는 이거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다라고 합니다. 자, 집행권원. 자, 이거는 자, 의미를 파악한다면 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다. 자, 다시 한번 집행권의 의미 뭐란다? 자, 강제 집행. 여러분 강제 집행이 뭐라 그랬어요? 강제 집행이 경매라고 그랬죠? 자, 압류부동산 공매도 일단 강제 집행인데 일단은 여기서 강제 집행하면 경매를 얘기한다. 그래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다. 그러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로서 뭐가 있다랬어요? 확정된 이행 판결문이라든가 확정된 지급명령 이런 것들, 자, 화해조서, 조정조서 이런 것들이 집행권원에 해당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자, 돈을 못 받았을 때 경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강제 경매예요. 자, 이거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집행권은 판결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재산이든지 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결문 가지고 있죠? 그러면 채무자 재산을 확보하죠? 그러면 아무 재산이나 어디 있든지 간에 재산이 있다면 다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강제 경매예요.
자, 그러면 임의경매는 뭐에 의한 경매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그러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즉, 이건 뭐예요? 담보권 뭐죠? 담보권.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저당권이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아니면 또 뭐 여기 여러분들 시험 보면 안 들어가지만 질권. 동산 질권 있죠? 자, 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질권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경매가 임의경매다. 자,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이니까 저당권, 전세권 이 두 가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에 의한 경매요. 여러분들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언제까지 갚겠다 그러죠. 그리고 못 갚죠. 그럼 어떻게 된다? 못 갚으면 거기에 의해서 바로 경매가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저당권 설정해놓고 언제까지 갚겠다 그래도 안 갚죠? 그러면 보통 한 2번 정도의 최고장이 날라와요. 돈 갚을 때가 왔으니 안 갚으니까 언제까지 갚으세요. 뭐 최고장이 날라오는데 요즘은요, 은행에서 그런 거 안 보냅니다. 바로 뭐하냐? 경매로 들어와 버려요. 자, 일단 최고장 날라올 때는 아무리 뻘겋딱지 붙여가지고 날라오더라도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뭐가 되면 경매가 들어오는 순간에 부랴부랴 돈 준비해가지고 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최고장 나르면 안 하니까 아예 경매를 바로 찢어버려요. 자,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한다? 임경매는 일단 예견된 경매라 그래요. 그래서 예견된 경매다. 왜? 돈 못 갚으면 목적물 어떻게 돼요? 날라가죠. 목적물도 어떻게 돼요? 특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임의경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줘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당권 있는데, 자, 권리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근저당이에요. 자,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러면 근저당권 3억 이렇게 했는데 현재 실제 채무액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분명히 어떻게 돼요? 3억이라고 돼 있는데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때는 당연히 경매 신청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된다. 자, 갚을 날짜가 왔을 때 못 갚는다. 그러면 일단은 임의경매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에 대한 개념만 일단 여러분이 구분하고 넘어가시나. 자, 강제경매는 뭐에 의한 경매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다. 임의경매는 뭐에 의한 경매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다. 자,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일단 짚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매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공매. 자, 이제 공매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공매는 압류부동산 공매와 그 다음에 또 비업무용, 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어요. 자, 압류부동산 공매는 이거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자, 국세징수법 하니까 뭐예요? 국세징수법. 이거는 세금을 뭐 한 거예요? 체납했을 때 그 체납한 세금을 강제 환수하는 것이 바로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그럼 공매권자가 누굴까요? 국가나 지자체예요. 국가 하면 누구고요? 세무서장이에요. 국가 세무서장. 그 다음에 또, 자, 지자체 있죠? 지방세 납부는 뭐예요? 지방세 납부는 지자체에서 하죠. 자, 근데 세무서에서 이런 광명시청에서 공매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공매장소 해놓으면 더 시끄럽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느냐? 자산관리공사에 맡겨가자는 거예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그러고요. 자, 이게 압류부동산 공매 특징이 있어요. 자, 이 국세징수법에 공매 절차가 나오는데 민사집행법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권리분석이 까다롭다. 경매법이 비슷해서 권리분석이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또 대금도 경매와 똑같아요. 일시불이에요. 자, 대금도 일시불로 납부해야 되고 권리분석도 까다롭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이거는 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원래 금융기관은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원래 금융기관은요,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어요. 만약에 불법적으로 취득하면 그 취득은 무효입니다. 왜 금융기관은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할 수 없도록 했느냐? 금융기관이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거 부동산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돈 갖고 부동산만 잔뜩 사겠죠? 그래서 아예 취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금융기관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취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3순위 저당권이에요. 3순위 저당권인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위가 3순위다 보니까 저당권까지 돈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네,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때 이 저당권자에게 한 푼도 가지 못할 때 원칙적으로 경매가 취소돼요. 제가 조금 이따가 경매 절차에서 한번 볼 겁니다. 원칙적으로 경매가 취소되는데 다만 자, 남을 만한 가격전에서 이 가격대로 팔리지 않으면 내가 직접 사겠다라고 얘가 직접 사는 절차가 있어요. 자, 그게 채권자 매수 신청 제도인데 자, 절차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취득했을 때 얘네들이 마냥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1년 안에 처분해 줘야 돼요. 1년 안에 처분해 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보면 이 개업공개사한테 많이 갑니다. 개업공개사한테 이제 은행에서 개업공개사 많이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좀 팔아달라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체적으로 은행과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안 팔리죠? 그러면 이제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서 팝니다. 어제가 MBN에서 이런 뉴스 나왔더만요. 뭐 공매 물건 경매보다 50% 더 싸게 살 수 있다. 순뻥입니다, 이거. 그거 자산관리공사까지 간 물건은요,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이미 좋은 물건은 개업공개사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직거래해서 팔거나 거의 다 팔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맡긴 물건, 맡겨서 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안 팔리면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자산관리공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산관리공사로 일단 넘어갔다 하면 거의 다 물건이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물건이 설사 팔린 물건이 하더라도 50%까지는 떨리진 않아요. 그건 뭡니까? 그 기자가 아마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걸 보고 아마 착각한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되냐면 50%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 이제 재공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적으로 보면 공매가 경매보다는 좀 비쌉니다. 시가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자, 이거는 채권의 회수할 목적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시가에 거의 근접한 가격이 많아요. 어제 MBN 기자가 보니까 잘 모르고 아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금융기관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이런 업무용인 부동산을 안 팔린 거, 이제 개업공개사한테 넘기거나 직거래하거나 그래도 안 팔릴 때 자산관리공사에 맡겨가지고 팔게 하는 것이 바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예요. 자, 그는 이미 1차적으로 경매 절차를 거쳐서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쉽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매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자산관리공사가 돈까지를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자, 그런 특징이 있다. 자, 그러면 뭐죠? 기왕 본 김에 배운 거 한번 보죠. 이 두 가지. 경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경매, 토지거래 허가. 자, 제가 토지거래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큰 기준을 국가 등에서 하는 것은 토지거래 받는다 안 받는다? 경매, 토지거래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왜요? 예, 국가 등이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압류부동산 공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왜요? 예, 국가 등이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자, 사적거래라고 그랬죠, 이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대신 팔아주는 사적거래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받아야 돼요. 근데
안 받는다는 거 이런 거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분명히 비용명 부동산 공여 토지거래 안 받는다 뭐 이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본다고 네 한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자, 이거 토지거래 허가 안 받는 경우 있다. 원래 사적건입니다. 그럼 받아야 돼요. 이게 자 기억할 거예요. 3회 이상 유찰이 된다면 3회 유찰 안 받는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거는 원래 사적거래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공사에서 국가 등인 자산관리 공사에서 해주는 거죠. 자산관리 공사도 좀 편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안 팔린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몇 회 이상 유찰된다면? 3회 이상 유찰된다. 안 팔린다면. 자, 그래서 경매와 공매 부분을 한번 구분해 봤고요. 자, 이제 그 절차를 한번 보죠. 357페이지. 자, 좀 쉬었다가 절차와 오늘은 권리 분석까지도 하고 끝날 겁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